그래서 이전에 내가 국회에 들어오기까지가 절망의 시간이었고, 그때 내가 구덩이 밖으로 들리게 소리쳐서 지금에 이른 것이 나의 잘한 일이라면, 지금 내가 잘해야 하는 일은 이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남겨지고 책임져야 하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는 절망이 또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을 그렇다고 해서 애매하게 정치적인 이유로 또 꺾거나 적당히 타협하거나 하면 저는 분명히 이 저의 인생의 다음 장에서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의사분들이 그런 걱정도 해주세요. 너 열심히 해주는 건 고마운데 이 정치인으로서 너무 그럼 좀 곤란하지 않냐.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볼륨을 좀 키웠다 낮췄다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지금 벌써 그런 이유로 내가 평생 20년 이상을 투신해온, 그래서 정말 잘 아는, 그래서 내가 인생의 각도까지 바꿔서 여기 왔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마저 내가 정치적인 이유로 못한다면 내가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어떤 이슈에 대해 소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는 이것이 실제로 의사만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게 아니라 보건의료 직역 전체의 이로움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국민 건강의 이로움이라고 믿기 때문에 진심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은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오늘 하소연을 좀 합시다. 힘듭니다. 속이 터집니다. 방금 배정환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속 터짐의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생각보다 일부러 의사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일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관료들이 너무 진심입니다. 마주 앉아서 이야기해보면 이 정책 방향성에 대한 옳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관료들은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진짜 옳은 결론일 때 장애물을 해치면서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은 됩니다만, 적어도 그들이 일부러 뭔가를 나쁘게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오히려 보건복지부, 교육부, 국방부와 일을 하면서 저 사람들의 순수성은 오히려 의심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교육부에 대한 좀 좋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배장환 교수님이 저를 페이스북에서 태그를 굳이 하셔서 희망은 이주영이 말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나는 희망을 말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 정부를 너무 미워하지 말자는 기조로 얘기를 좀 하려고 정말 큰 마음 먹고 왔는데, 어제 우리 부총리님이 발표를 하셨죠. 그 얘기를 듣고 화가 좀 났죠.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런 전제를, 지금까지 아무 전제 없이 대화하자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아주 희한한 전제를 두고 대화를 시도 혹은 협상을 시도하시는 걸 보고 이 친구들이 언어 영역을 못해서 의대 간 게 아닌데 이 정도를 다 알아듣는 친구들인데 너무 폄하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 또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들의 일이라면 분명히 여기에 숨은 올가미가 뭔지 보셨을 분들이 마치 정부가 전체를 다 양보하고 전면 백지화를 한 것처럼 언론의 논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문제 삼고 싶은 건 그거였어요. 지금 탄핵 관련한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하나의 담론이 있습니다. 개인이 선택하는 직업의 자유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죠. 그런데 의료진 전공의를 콕 집어 직업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고,
거기에 처단이라는 이야기까지 붙인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탄핵 관련 심판문에서 기각이 되건 인용이 되건 그 문구, 포고령에 명시되어 있던 그 문구에 대한 위헌성이 분명하게 판결로서 나오지 않으면 이건 앞으로 어떤 직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의료계는 반드시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교육부의 발표 그리고 언론들이 다시 의료계를 썩 좋지 못하게 표현하고 있는 일부의 목소리, 다 그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또 판단을 하고 계신 언론도 많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회수는 또 많이 나오게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사법부가 그리고 헌재가 그 문구에 대해서 예민하게 보고 있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오늘 내가 정부에 대해서 그들도 좀 진심이다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안 하려고요. 진심인 거 알겠는데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지런한 있잖아요. 부지런한 멍청한 게으른 그 조합 뭔지 아시죠? 근데 멍청한데 부지런한 게 제일 나쁜 거라서 그냥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건 그런 거죠. 이제 예결산 이런 거 오면 아까 2,500만 원, 3,000만 원 배장환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정부 욕을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리고 행정은 제한된 재원을 어떤 집단에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정치고 그게 행정인데 기본적으로 국회 그리고 정부의 예산은 1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난리가 난 것도 감액은 통과시키고 증액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결산이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 예산을 얼마를 책정을 해놨어요. 1년 내내 그 메타버스 관련 일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나마 메타버스니 망정이지 NFT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1년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은 거의 월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요즘은 시간 단위로 변하죠. 그러면 정부가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미래의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또. 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한 사람의 내 앞에 있는 환자를 최대한 잘 보는 거죠.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를 최대한 건강하고 크게 키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정부는 큰 정원 하나를 가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 하나가 너무 크게 자라는 것도 곤란하고 잡초가 아무리 생태계를 건강하게 한다 하더라도 내 풀밭을 망치는 것처럼 보이면 일단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태도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문적인 영역에 자꾸 규제의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는 게 문제지 정부의 역할 자체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보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약간의 관료주의적인 면이 좀 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튼 운영 체계라는 아주 단순한 관점에서는 그래도 아주 잘 돌아가는 20개 정도의 나라 중에 하나에 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모든 영역을 이 정도로 골고루 잘하고 이 정도로 웬만한 것에 대해 파악하고 있고 국제협력에까지 최대한의 기여를 하고자 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산업도 그렇죠. IT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영역 다 잘하는 거 사실입니다. 외국 나가는 거 너무 좋아요. USMLE 열심히 하세요. 다 좋은데 적어도 내가 우리나라를 실망해서 떠나거나 혹은 국가의 기대를 아예 접거나 하는 것은 성급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의료 계약이라고 합시다, 그냥.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의료 계약은 정말 이상한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악결과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그럼 교육도 망하고 있네요. 장애인 복지도 잘 안 되고 있긴 한데
이 사람이 마음에 없는 말을 좋게 좋게 하려다 보면 이렇게 말이 꼬이는 법입니다. 아무튼 제 말을 알겠죠? 협력해야 할 관계니까 아무튼 너무 나쁘게 보지만은 말아라.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다. 방금 그 배장환 교수님도 인증해 주셨어요. 내가 차관 만나봤는데 진심이고 굉장히 얼굴을 보면 와, 이 사람은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화가 나죠. 네, 너무 동의합니다. 조경 장관님도 되게 착한 분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맨날 본인이 욕먹으면서 안 한 것도 내가 다 했습니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거 맞죠. 장관이니까. 책임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앞에까지는 사실 반쯤 농담도 있었고 한데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첫 번째, 명예를 좀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의 명예를. 우리가 이번에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집단으로 각성했다는 거예요. 제가 약대생들 앞에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큰일 난 것처럼 보이는데 미안하지만 그 다음 당신들일 거다. 근데 거기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의대생, 전공의들은 이번에 단체로 각성을 했는데 약대생들은 뭘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똑똑한 순서로 지금 다른 살 길 이미 찾고 있는 동료들 사실 되게 많죠. 특히 전공의들, 선배들 많이 그래요. 기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언론에 진출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기업에 다 인턴십 들어가 있기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유학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의료를 떠나서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됐건 내가 있는 영역에 사회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이 무엇을 준비하는가의 관점에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혼자 다른 공부를 하는 분들도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저는 계속 공부를 하거나 수련을 받는 거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개인의 삶을 스스로 명예를 지키면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아직 면허가 없죠. 대부분. 시기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할 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의료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싶고 의사로서 종사하고 싶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복학을 해서 공부를 마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면허를 딴다는 가정하에 좋은 의사가 되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내가 의사로서 다른 일을, 행정을, 정치를 혹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애초에 의사로서 별로 좋은 의사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누군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의사일 때도 말리그라고 소문 나고 동료들 다 막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행정에서 막 빛을 발해? 갑자기 연구에서 성과를 내?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복학을 하건 혹은 어디서 어떤 공부를 하건 여러분이 공부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유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점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그 과정을 충분히 이수했다. 그리고 내가 동료들에게 함께 일할 만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전문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전문가가 되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다른 전문가들을 똑같이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래 바이오 헬스 포럼이라는 걸 열었어요. 근데 그래서 기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음 바이오테크나 디지털 헬스케어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 포럼 마치고 제가 비공개로 의대생, 약대생, 간호대생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면허가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래 의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그때부터는 그분들이 주인공인 거거든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책임지는 사람이 휘를 잡는 건 맞아요. 그리고 병원 내에서나 밖에서도 약사나 간호사들과 혹은 조무사들과 협업할 일이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한 환자의 눈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의 의료 체계의 눈에서 보면 그 모든 진료의 과정에는 의사와 약사와 간호사와 조무사, 그 외 의료기사도 있을 것이고 그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책임을 우리가 지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명예로운 보상을 요구를 하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명예로운 보상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성의 의사들은 기성의 약사, 기성의 간호사, 기성의 조무사, 의료기사들과 사실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기성의 의사들은 그 외의 직역들을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의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바이오테크나 디지털 헬스케어는 약사들의 기술 없이는 함께 가기가 어려워요. 제가 아예 그 자리에서 의대생들한테 물었어요. 여기서 양리학 A뿔 받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한 명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손 들어볼까요? 양리학 A뿔? 저기 한 명. 죄송합니다. 약사들이 배우고 있는 양리학적 지식, 그리고 이미 진출해 있는 제약회사에서의 약사들의 역량,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관련해서 공대생들과 코웍을 해야 하는 그런 여러 가능성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의사라는 것만으로 보건의료의 가장 중요한 축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작년부터 이미 초고령화가 진행이 됐죠. 이미 도달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와 돌봄은 떨어질 수가 없는 두 개의 축이에요. 그러면 그걸 실제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들의 고충도 알고 역할도 알고 한계를 알아야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지휘자라고 얘기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갖추되 그러면 그럴수록 타 직역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지금부터 아주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